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미술랭 가이드 홍지혜 아트 디렉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제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저도 좀 미리 얘기를 듣고 네. 이럴 수 있구나. 왜 이 네. 생각은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제가 오늘 그 이야기 드릴 주제가요. 시력을 잃고 그린 그림입니다. 시력을 잃고 그린 그림요? 네, 시력을 잃은 후에 이제 그 시각 장애가 된 후에 화가가 그린 그림. 맞습니다. 사실 역사 속에서요, 장애를 극복하고 각자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그런 범상치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접하잖아요. 네. 사실 뭐 이렇게 흔하게는 헬렌 켈러, 네. 뭐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은 사람으로는 최초로 학사 학위를 받았고요. 여러 권의 책을 저술하면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활동가로도 업적을 쌓았고, 또 스티븐 호킹 박사도요. 대학생 때 루게릭병 진단을 받고 2년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연구를 계속해서 천체물리학에 크게 기여를 했고 결국 76세까지 살았죠. 또 베토벤도요. 30대 초반부터 청각 문제를 앓다가 완전히 그 난청 상태가 되었다.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스토리였을 텐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 창작을 계속했고 합창교향곡이나 월광소나타 등 우리가 가장 이제 잘 알고 있는 그의 유명한 곡들이 사실은 청력을 상실한 후에 작곡되었다는 그런 사실을 봤을 때 장애가 창의력과 성취에 뭐 장애물이 되지는 않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사실들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조선시대에 네. 악기 연주자들 있잖아요. 네. 시각장애도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아, 그래요? 궁에서도 그런 시각장애인들이 악기 연주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기록이 다 됐었으면 또 이제 이런 위인들처럼 좀 남았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좁은 시야 가지고 네. 굉장히 위인 중심으로 뭔가를 이해해서 그렇지 실제 네. 우리 사회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그러게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미술 씬에도요. 이제 장애를 딛고 일어서서 이제 예술의 꽃을 피운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네. 흔히들 미술을 시각 언어라고 하는 만큼 시각장애를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좀 더 그 미술 씬에서는 대중들에게 더 그 인상 깊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네네. 특히 최근에요. 서울 종로구에서 열리는 마누엘 솔라노의 개인전이 그러한데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시력을 잃었지만 촉각과 기억에 의존해서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입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은 좀 시각장애인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것도 비슷한 네.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그 시각을 잃었지만 자신이 느끼는 감각으로 사진을 찍어서 네. 그걸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일종의. 네네네. 근데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을 좀 갑자기 받았는데요. 그렇겠네요. 네. 그럼 마누엘 솔라노라는 사람은 어떤 그 이력이 있는 겁니까? 네, 우선은 멕시코 출신의 화가이고요. 예. 이제 선천적으로 시력 장애가 있지는 않고요. 2014년에 그러니까 그때 그녀의 나이가 이제 26이었는데 에이즈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게 됩니다. 네. 더 이상 눈으로는 세상을 보지 못하지만요.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과 촉각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는데요. 헐렁한 잠옷을 입은 어린 시절의 본인 모습이나 네. 어머니가 동생을 촬영하는 모습 등 그 개인적인 추억과 경험을 그려내는데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네네. 당연히 사진처럼 정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화가들과는 좀 다른 접근으로 감각과 기억에서 우러나오는 그 독특한 그만의 필체가 또 있어요. 네. 사실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그렇게 와닿지는 않으실 텐데요. 작가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그러니까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 게 그래서 그 감각에 의존해서 촉각으로 그리는 게 어떻게 그리는 거야? 정확히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해요. 예. 그래서 작가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설명을 하면요. 어시스턴트들이 그 캔버스 위에 못과 핀을 꼽고 이제 줄을 놓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줄을 약간 격자무늬처럼 이렇게 하면서 예. 여기가 요 시점쯤에서 이렇게 있겠지 하면서 작가가 손가락으로 그 위를 따라서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한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시각 했어요? 대신 시각의 촉각화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캔버스를 눈으로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위치를 잡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위치 잡는 걸 지금 조수들이 도와준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걸 표현하는 건 자기가 그 위치 잡았으니까 그 다음에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네, 거니까. 네, 네, 맞아요. 굉장히 독특하군요. 네. 그러면 이 뭐랄까 작가는 자기의 어떤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시력을 잃고 난 다음에 작품 세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에 그러니까 앞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렇겠죠. 마치 당연하죠. 이렇게 좀 이렇게 장난이 아닐까 정말 이것이 현실이 아니지 26살에 시력을 않을까. 잃었으니까. 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근데 오히려 그런 이유 때문에 점점 더 시력을 잃으면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다는 욕구가 커졌다고 하는데요. 작가가 원래도 화가 이제 작업을 했었죠. 원래 사실적인 회화를 주로 그렸던 화가이기는 한데요. 네. 시각을 잃은 뒤에는 본능과 감정에 좀 더 집중하게 됐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요 대학생 때 그 한국의 스티븐 호킹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 서울대 이상묵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의 책 지피를 도운 적이 있거든요. 네. 네, 어떤 분이냐면 해양학과 교수인데 미국의 데스밸리로 지질 연구를 갔다가 예. 불의의 사고로 차가 전복돼서 사지가 마비가 된 상황이셨어요. 예. 다시 말해서 목 아래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당시에 0.1g의 희망이라는 그런 책을 집필 중이었는데 네. 제가 옆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그걸 타이핑을 하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그 이상묵 교수님께 들었던 말씀 중에 지금도 인상 깊은 표현이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신기하게 정신적으로는 더 자유로워졌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직도 그 말이 되게 이렇게 뇌리에 남는데요. 이 솔라노 작가 역시 시력을 잃은 뒤에 본능과 감정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좀 상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희 청취자 990님께서요. 네. 저시력인 12살 아들을 두고 있어요. 아, 네. 그림 그리는 걸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하는 아이인데 큰 네. 격려가 되는 작가를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꼭 한번 이렇게 보러 문자를 가셔도 좋겠네요. 주셨어요. 네. 예. 마누엘 솔라노. 네. 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한번 좀 검색하실 수 있으면 찾아보시면 네.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뭐 일종의 이제 시력을 잃고 난 다음에 어찌 보면 더 표현력이나 이런 것들 욕구는 더 강해지고 네. 그 표현의 세계는 더 넓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차원이 좀 다른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물론 작가가 이런 한 차원을 뛰어넘기까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너무 작품도 굉장히 따뜻하고 행복한 작품이다 보니까 네. 이제 인터뷰를 갔을 때 그 기자님들이 뭐 힘들지는 않았냐 이런 질문에 너무 이제 빵긋빵긋 웃으면서 이제 그렇게 대응을 하시다가 네. 굉장히 이제 그 질문에는 긴 침묵 끝에 쉽지는 않았다.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짧은 문장에 얼마나 네. 많은 감정을 그러니까요. 실었겠어요. 26의 시력을 잃은 뒤에 이제 지금 36인데 10년간 얼마나 고군분투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품의 주제가요. 귀여운 두 아이가 입맞춤을 하는 작품도 있고요. 한번 그 마누엘 솔라노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 정말 색감도 너무 따뜻하고 귀여운데요. 아니면은 그 큰 새 모양의 멕시코 전통 인형이 등장하는 빅버드라는 그런 작품도 있고 네. 공룡 옷을 입은 동생을 엄마가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그런 그 씬이 뷰가 그러니까 이미지가 다 좀 뭔가 추억을 상기하는 듯한 이제 좀 귀여운 그런 느낌이잖아요. 유난히 유년기의 그런 우정과 사랑, 가족과의 추억을 소재로 하는데요. 그림의 색감 또한 굉장히 따스합니다. 반면에요. 가까이 다가서면요. 그 아까 캔버스에다가 핀을 조수들이 네. 꽂아줬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가까이 가면 캔버스에 핀을 꽂았다 뺐다 한 이제 그런 자국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네, 그 아름답고 따스한 이면에 숨겨진 아픔까지 이제 같이 느낄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가가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는 이미지를 포토그래픽 메모리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유독 행복했던 기억들을 상기를 한다고 해요. 물론 그녀의 기억 속에 우울했던 기억도 있고 행복했던 기억도 있을 텐데 그 둘 중에서 나는 늘 웃고 기뻐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굳이 나쁜 기억보다는 좋은 기억을 그리고자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상평들도 암흑에 살고 있지만 작가가 그림만은 정말 밝은 세상 속에서 숨쉬는 것 같다. 이제 이런 감상평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픔 속에서도 피어나는 긍정의 힘이요.
어찌 보면요. 온전한 시력을 가지고도 사실은 뭐 부정적인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이 꽤나 많잖아요. 이런 현대인들에게 여러모로 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지각하는 세상이 우리 진짜 세상이 맞아요? 굉장히 그쵸. 철학적인 아니, 질문을 던지셨어요. 거꾸로 말하면 네. 시각을 잃은 사람도 세상을 지각하잖아요. 네. 세상을 아마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보는 어떤 방식이 좀 면으로는? 다를 뿐이지 네.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지각하고 있는 맞아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거꾸로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네. 좀 하게 되는데요. 지금 마누엘 솔라노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열리고 있고요. 네. 그 한국에서 하는 최초의 개인전이에요. 내년 14일, 1월 14일까지, 그러니까 지금 한 달이 채 안 남았는데 네. 종로의 페레스 프로젝트라는 갤러리에서 열리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훨씬 더 그 감동이 배가 될 텐데 네. 뭐 여러 이유로 종로까지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서 보시더라도 지금 제가 드린 설명과 함께 들으면 그 그림이 굉장히 따뜻하고 희망찬 그림처럼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요. 또한 이 작품의 퀄리티가 혹시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런 생각은 그야말로 기우이시거든요. 왜냐하면 솔라노 작품을요. 미국의 구겐하임 뮤지엄도 소장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단지 그냥 뭐 장애가 있었는데 장애를 딛고 뭐 뭔가 그림을 그냥 그렸다. 아마추어식으로 표현하는 그 정도 수준은 그 정도가 아니라요. 아니다. 네, 정말로 딱 보면 이거는 그냥 뭐 시각 장애나 이런 것들을 빼고 볼 수도 보아도 훌륭한 그런 작품이거든요. 네. 많은 작가들이 사실 자신의 정체성들을 작품에 녹여내잖아요. 네. 이를테면 뭐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혹은 아프리카인으로서의 정체성 혹은 뭐 입양아로서의 정체성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녹여내거든요. 네. 자신 삶에 있는 그런 것처럼 이 작가는 시각장애를 가진 정체성을 작품에 녹여내는구나 하는 정도의 그런 정보로 감상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솔라노 작가의 개인전 제목이요. 또 파자마거든요. 제목이. 파자마요? 네. 파자마. 우리 잠옷 파자마. 네, 파자마는 보통 언제 입으세요? 잠잘 때 입죠. 잠잘 때. 그리고 네. 그 파자마를 떠올리면 그래도 좀 편안하고 막 이렇게 고군분투하지 않고 좀 네네. 편안하고 잠들기 직전에 좀 포근한 느낌이잖아요. 네. 작가도 이 파자마를 어머니가 만들어준 파자마를 이제 입고 잠들기 전에 부모 품에 안겨서 이제 막 그 행복하고 편안했던 그런 기억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마도 이제 감상하시면서 전시 제목인 이 파자마를 입었을 때처럼 따스하고 편안한 마음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지금 이제 마누엘 솔라노 말고 국내에도 이런 화가 작가는 없습니까? 국내에도요. 제가 검색해본 바로는 이제 몇 분이 계셨어요. 이제 시각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져가면서 촉각적으로 뭔가를 이제 그리거나 네. 아니면은 좀 약간은 그 조소의 느낌으로 조금 더 돌출된 뭔가 그렇게도 나뭇가지나 하겠네요. 이제 이런 것들을 붙이면서 작품을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굉장히 촉각적인 거죠.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요. 지금 현재 전시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소개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외국 작가를 소개를 드리게 됐는데 사실은 뭐 이 작가 이외에도 우리나라에도요 그런 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장애를 갖고서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지만 시각장애를 이겨내고 시각예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장애 학생과 함께 작업을 하는 작가도 있다면서요. 네. 엄정순 작가인가요? 네네네네 맞아요. 그 이름을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누구냐면 그 올해에 광주 비엔날레에서 박서보 예술상을 수상을 하기도 한 작가인데요. 네. 이 작가는 시각장애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본인이 시각장애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시각장애 학생들과 함께 작품을 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굉장히 큰 상을 탔는데 이 작가가 시각예술을 함에 있어서 아까 그 저한테 던져주신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 있잖아요.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 이런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작업을 이어나가는데요. 네. 이 작업이 뭐냐면 코가 없는 코끼리라는 작품인데 시각장애 학생들이 코끼리를 청각이나 촉각이나 후각으로 느끼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다시 그 코끼리를 조형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모양들이 다 우리가 각자 다를 보고 수 있겠네요. 있는 코끼리랑은 조금 다르겠죠.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만든 그 표현한 조형물들을 실제 코끼리 크기로 대형화해서 설치를 하는데요. 미술 작품은 사실 만지면 안 되고 눈으로만 봐야 된다. 이제 이런 편견이 있잖아요. 네. 이거를 깨고 이 작업물들은 관객들이 직접 만져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품의 제작부터 감상까지 촉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 작품이고요. 우리가 평소에 인지하지 못했던 감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세상을 인지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주신 눈으로만 보는 건 아닌 것 같다. 이 말에 어떻게 보면 이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우리가 선입견을 지나치게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9909님께도 지금 엄정순 작가 이름을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지금 이렇게 함께 작업을 해나가면서 네. 오히려 더 배울 것 같은데요. 제가 맞아요. 맞아요. 네, 감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네. 오히려 배워갈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이 작가도요, 이런 시각장애 학생들과 작업을 하게 된 계기가,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생각을 할 때는 예. 그냥 그 작업을 소개를 할 때 그 장님 코끼 만지기라는 이제 옛 속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속담이 사실은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코끼리의 다른 부분을 만지고서는 잘 알지 못하면서 뭐 전부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 그러니까 행동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이제 부정적인 뉘앙스의 속담이 맞는데 작가가 생각할 때는 달리 생각하면 오히려 눈이 아닌 오감을 이용해서 자신만의 코끼리를 창조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 본다는 거 말고도 무언가를 느낀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어쩌면 시각으로 그냥 편하게 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다른 감각들을 훨씬 더 발달시켜서 그들만의 코끼리를 이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상상력도 있고 예술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자유로운 상상력을 우리가 스스로 맡고 있는 거는 아닐까 하면서 장애와 비장애, 그리고 상상과 사실을 구별하는 그런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정작 우리 자신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작가가 이 작품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제 이 작가도 본인의 편견을 깬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사건이요? 작가가 교수로 재직했던 대학교가 충주에 있었는데 그 근처에 맹학교가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 그 학교 학생들도 많이 살았는데 어느 날 야근을 하고 밤늦게 퇴근을 하는데 주변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이제 무서워하는데 곁에 있던 그 맹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걱정 말라면서 본인의 손을 잡고 자연스럽게 아파트로 난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때 깨달았다고 해요. 아, 이게 물리적인 시각이 아니라 이제 본다는 것이 물리적인 시각 말고 다른 본다라는 개념이 있구나 하고 그때 깨달았다고 해요. 일종의 초감각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다니던 길이라 하더라도 그걸 다 기억해서가 아니라 나한테 육감적으로 느껴지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과학적으로도 그게 어느 정도 입증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좀 그 생각, 저도 사실 전시를 보기는 했는데요. 어둠 속의 대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둠 그 자체를 체험하는 전시라고 맞아요. 느꼈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굉장히 인상적이고. 기억에서 잊히질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암흑 속에서 전시를 감상하는 이제 그런 전시를 감상이라고 하니까 약간의 빛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시를 체험하는, 관람하는 이제 그런 전시인데 전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네, 어둠 속의 대화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빛이 완벽하게 차단된 그런 암흑 속에서 감상을 하는 전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촉각과 청각에만 의존을 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1시간 반 정도 진행하는 전시인데요. 이 전시가요, 우리나라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원래는 독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1988년에 독일에서 시작이 됐고요. 지금까지 35년간 전 세계 한 160여 개의 그 지역에서 1,200만 명 이상이 경험했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거대한 이제 국제적인 전시 프로젝트죠. 진행자님도
보셨을 정도로요. 전시 소개글을 일부 읽어드리자면요. 이렇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 같은 깊은 바닷속에도 수많은 소리들이 존재하듯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 설명처럼 시각이 완전히 차단됐을 때 오히려 다른 감각이 열리는구나 하는 거를 이 전시를 보시면은 온몸으로 체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전시를 보시는 분들이 겪을 일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스포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려울 맞아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 질문을 제가 할 수는 없는데, 네. 그러니까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네. 극적인 반전 같은 게 사실은 있어요. 네네. 이걸 청취자분들께 어떻게 설명하기가 좀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공개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네. 대부분의 전시는요. 많은 정보를 알고 갈수록 더 많이 느끼는 편인데요. 아, 그러네요. 이 전시만큼은 많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가 없기는 해요. 그래서 참 아쉽기는 한데 네. 그래도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좀 이제 많이 알려진 사항인데 네. 모든 국가에서 그러니까 그 여러 국가에서 진행이 되잖아요. 네. 이 전시가. 근데 이 전시 중에 이제 어떤 국가에서든 지켜지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실제로 그 안에는 이제 시각장애를 가진 분이 참여를 한다는 점이라고 해요. 이제 이거는 룰로 정해져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좀 섭외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은 이곳에서만큼은 뭐 어느 누구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인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지팡이를 하나씩 이제 들고 암흑 속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예. 안에는 시각적인 요소를 이제 상상하는 것들이 있고요. 로드마스터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상상력을 극대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전시장에 들어가기 전 벽면에 당신은 어둠 속에서 무엇을 보셨나요? 라는 이제 문구를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이거는 스포는 아니니까 문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둠 속에서 본다는 말이 문맥에는 안 맞지만 전시를 체험하고 나오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고 아마 맞습니다. 느끼시게 될 겁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서 네. 처음엔 정말 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네. 많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근데 이 전시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네, 지금 종로의 북촌동과 이제 경기도 동탄에 상설관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8세부터 70세까지 관람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이제 8살이면 꽤 어린 자녀와도 같이 보실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 어둠이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을 끌어내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토대로 무의식 속에 잠재된 창의성을 발현하기도 한다고 하니까요. 자녀들과 함께 가셔도 좋을 전시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둠 속에서 서로 의지해서 다니다 보니까 뭐 썸 타는 사이에서 갔다가 연인이 됐다 이런 리뷰들도 종종 눈에 띄더라고요.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또 배려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혼자가 아닌 함께 소중함도 깨달을 수 있는 전시다. 이제 이런 평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체험해 보셔도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주변에서 권유를 해서 갔었는데요. 네.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자신을 돌아본다는 면에서 이 연말에도 또 어울릴 것 같은 전시예요. 네. 자, 미슐랭 가이드 황지혜 아트 디렉터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롤랑 바르트의 애도일기입니다. 절대로 나을 것 같지 않은 상처, 그렇게 지독한 상처의 틈새로만 간신히 보이는 세계의 투명한 아름다움, 그것을 롤랑 바르트는 풍크툼이라고 불렀습니다. 명쾌하게 분석될 것만 같은 세계가 어느 순간 전혀 해독할 수 없는 상형 문자로 바뀌어버릴 때,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풍크툼과 만나는 순간이지요. 풍크툼은 라틴어로 뾰족한 물체로 인해 받은 상처, 흔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진의 풍크툼은 평온했던 우리의 의식을 찌르는 것,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자극을 주는 우연하고 돌발적인 이미지입니다. punktum의 특징은 예리한 아픔이지만 더 중요한 본질은 그 상처가 이해하거나 분석할 수 없는 상처라는 점, 그래서 대처할 수도 없고 정리하거나 요약할 수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롤랑 바르트가 말한 스투디움은 전형적인 이미지를, punktum은 강렬하고 충격적인 이미지를 말하는데요. 스투디움은 상식의 원천이 되고 punktum은 감동의 원천이 됩니다. 스투디움이 이해와 분석의 대상이라면 punktum은 충격과 감동, 착시와 현기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전형적인 이미지, 상투적인 이미지를 초월해서 우리 가슴 속에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카로운 상처를 남기는 이미지를 찾아 헤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을 때 이 세계가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표정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옴을 느낍니다. 그토록 이해되지 않았던 세상이 비로소 투명하게 만져지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의 고통을 명징하게 표현할 수 없지요. 그 고통에 딱 어울리는 이름을 붙여줄 수도 없습니다. 사진 해석을 통해